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무의식을 해독했고 인간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설명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내면을 분석한 사람. 그런데 정작 그 남자 자신은 평생 두려움에 쫓겼고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았으며 자신이 만든 이론으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억압된 욕망은 꿰뚫어봤지만 자신의 억압된 감정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코카인에 의존하고 담배를 끊지 못해 구강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시가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이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정신분석의 창시자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결핍과 모순입니다. 1856년 오스트리아 제국의 작은 도시 프라이베르크. 지금의 체코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집안은 유대인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약물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낙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주류 사회에서 유리벽에 막히는 경험. 프로이트는 그 유리벽을 평생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빈 대학교에 들어가 의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는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외부의 배척이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겠다는 집착,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은 그의 평생을 움직이는 엔진이 됩니다. 프로이트는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과 의사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뇌해부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학자로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대학 교수직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개인 병원을 열고 환자를 봅니다. 이 시기에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는 파리로 건너가 당시 신경학의 거장 장 마르탱 샤르코의 강의를 듣습니다. 샤르코는 히스테리 환자들을 최면으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거기서 번개를 맞는 듯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체 증상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환자들. 그들의 병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진 것이라는 생각. 빈으로 돌아온 그는 동료 요제프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환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환자들이 말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 증상이 나아진다는 것. 억눌린 감정이 언어로 표출될 때 몸의 증상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야기 치료, 즉 정신분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로이트의 첫 번째 모순이 드러납니다. 이 시기 프로이트는 코카인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코카인은 합법적인 물질이었고 프로이트는 이것이 기적의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로를 없애주고 우울감을 사라지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그는 직접 코카인을 복용하고 논문까지 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코카인 중독으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사람이 정작 자신은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은 그의 이론 자체가 얼마나 자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분석하면서 이론을 만들었고 그 이론 안에는 그 자신의 결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1899년 프로이트는 자신의 대표작을 출판합니다. 꿈의 해석.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세상을 바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처음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고작 351권이 팔렸습니다. 프로이트는 깊은 좌절 속에서 이 책을 썼고 깊은 실망 속에서 무시당했습니다. 꿈의 해석에서 그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꿈은 억압된 욕망이 변장하고 나타난 것이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대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억누른 욕망, 두려움, 기억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실제로 조종하고 있다. 이것이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가 이 개념을 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리하고 심리치료와 연결한 것은 프로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세 층위로 나눴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드는 원초적인 욕망 덩어리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화내고 싶은 충동. 슈퍼에고는 사회가 심어준 도덕과 규범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에고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협상하며
현실과 타협하는 나 자신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은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 생겨난다고. 우리는 그 충돌을 외면하기 위해 억압을 사용하고 그 억압이 쌓이면 결국 증상으로 터져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심리적 문제의 근원을 성적 욕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장한 이유입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독점하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여긴다.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남성 성기가 없다는 것에 열등감을 느낀다. 이것이 페니스 선망 이론입니다. 오늘날 이 이론들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시대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여성을 결핍된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가장 큰 한계이자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살았던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억압적인 성도덕을 배경으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성에 대해 극도로 억압적인 사회였고 그 억압이 히스테리 같은 증상을 만들어냈다는 그의 관찰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에서 도출한 보편적 결론들은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프로이트라는 인간으로 돌아옵시다. 그는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권위에 복종한다고 이론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제자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카를 융은 프로이트가 가장 아꼈던 후계자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를 왕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융이 성적 욕망 중심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자 프로이트는 그를 완전히 배척합니다. 둘의 결별은 깊은 상처를 남겼고 융은 이후 자신만의 분석 심리학을 만들어냅니다. 알프레트 아들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이트의 핵심 이론에 도전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났습니다. 자신의 이론에서는 권위에 대한 복종을 비판했던 사람이 실제 삶에서는 자신이 권위가 되어 복종을 요구했던 겁니다. 프로이트의 또 다른 결핍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죽음 본능이라는 개념을 이론화했습니다. 타나토스. 인간 안에는 삶을 향한 에로스와 죽음을 향한 타나토스가 공존한다고. 이 개념이 나온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깊은 죽음 공포가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특정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61세 혹은 62세에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특정 날짜나 방 번호를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공포는 어디서 왔을까요? 유대인으로서의 생존 불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불안, 그리고 자신보다 어린 동생의 죽음. 어린 시절 프로이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프로이트는 그 죽음에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평생 그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1923년 프로이트에게 진단이 내려집니다. 구강암.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시가 흡연. 그는 하루에 시가를 20개비씩 피웠습니다. 의사들이 금연을 권유했고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17년 동안 그는 구강암으로 인해 33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래턱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었고 인공턱을 달았습니다. 말하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극도로 힘들어졌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시가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이야기한 것은 억압된 욕망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만든 사람 자신이 바로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1933년 나치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습니다. 프로이트의 책들은 광장에서 불태워집니다. 그는 아직 빈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빈을 떠나라고 간청했지만 프로이트는 자신의 집을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빈에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1938년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가 게슈타포에게 하루 동안 연행되었다가 풀려납니다. 그제서야 그는 빈을 떠납니다. 런던으로 망명한 그는 거기서 마지막 1년을 보냅니다. 1939년 9월 23일 그는 주치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때 도와달라고. 의사는
모르핀 3번의 주사를 놓았습니다. 프로이트는 그렇게 83세의 나이로 삶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지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는 무의식, 억압, 방어기제, 전이 같은 개념들은 모두 프로이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가 열어놓은 문으로 지금의 심리학, 상담학, 정신의학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경계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지나치게 확신했습니다. 반증되는 증거 앞에서도 이론을 수정하기보다 그 증거를 자신의 이론으로 재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잘라냈습니다. 위대한 이론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 자신의 이론이 진리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를 폐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론을 전부 사실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성에 관한 이론들, 특히 성적 욕망으로 모든 것을 환원하는 시각은 오늘날 많은 부분이 기각되었거나 심각하게 수정되었습니다. 프로이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도 자기 자신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 우리가 가장 연구하는 것, 우리가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종종 우리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욕망을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동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핍,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통제받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끝내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완전히 고쳐지기도 전에 살아가는 것. 프로이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신처럼 사랑받고 싶었던 남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